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의 아주 어린 시절, 어쩌면 잘 기억나지도 않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지금 당신이 관계 맺는 방식이나 뭐랄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애착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초기 관계 경험이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애착하면 그냥 엄마와의 관계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제 메리 메인이나 피터 포나기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게 훨씬 깊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근본적인 틀 이걸 내면의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되는 과정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이 초기 경험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내면의 작동 모델이요? 와, 그 표현 흥미롭네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관계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지도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료서 이걸 마음속 청사진의 원형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정확해요. 그 청사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경험할지 그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거죠. 단순히 뭐 기분 좋은 관계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맥클루언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관계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보내는 아주 미묘한 신호들 있잖아요. 울음이라든지 표정, 몸짓 같은 거.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에 부모가 얼마나 민감하게 이렇게 조율된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아이의 세상과 행동을 만들어가는 정말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을 여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낄지가 결국 부모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 메리 메인이라는 연구자가 개발한 낯선 상황 평가라는 게 바로 이런 걸 관찰하는 방법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낯선 상황 평가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1살짜리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엄마랑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그걸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안전기지로 느끼는지,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애착 전략을 보여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쭉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자료에서 피터 포나기 연구를 인용한 성인 애착 면접 AAI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릴 때 그 관계 경험이 성인이 된 우리의 관계 방식이나 뭐 스스로를 보는 관점하고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내적 작동 모델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한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나? 같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도 모르게 내면화하게 돼요. 이게 일종의 무의식적인 기대와 믿음의 틀이 되어서 성인이 된 후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평생 고정불변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초기 경험에 각인 효과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애착 유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안정 애착이겠죠. 아이들이 엄마를 딱 기지 삼아서 세상을 탐험하는 모습, 이런 게 그려지는데요. 네, 안정애착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안전기지. 부모가 곁에 있다는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아주 활발하게 탐색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잠시 사라지면 당연히 불안해하죠. 하지만 돌아오면 금방 위안을 얻고 다시 놀이에 집중해요. 그 낸시 카플란이 말한 안정, 풍부한 자원, 아동이라는 게 딱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죠.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떤 부모님하고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완벽한 부모여야만 하는 건 아니랬죠? 완벽함보다는요, 충분히 좋은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핵심은 일관성, 그리고 민감성입니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비교적 잘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크게 오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거죠. 배고파서 울면 밥을 주고,
무서워하면 안아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능력. 자료에서는 이걸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능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안정 애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회피 무시 애착 유형은 좀 의외였어요. 겉으로는 되게 독립적이고 좀 쿨해 보이는데 엄마가 떠나도 별 반응 없고 돌아와도 피한다고요. 이게 왜 불안정한 거죠? 면 스트레스 수준은 높을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쩌면 너무 일찍부터 기대해봤자 소용없구나 이걸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친밀감이나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아예 억눌러 버리는 거죠. 마치 난 혼자서도 괜찮아, 내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건 진정한 독립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중요성 자체를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방어 기제에 가까워요. 아, 관계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군요. 그럼 어떤 부모 환경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나요? 아이가 위로나 좀 안정감을 필요로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지속적으로 좀 무시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형성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 이렇게 밀어낸다거나 아이가 속상해하는 감정을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운다 이러면서 사소하게 치부하는 식이죠. 그럼 아이는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거절당하는구나 이렇게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런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 방식을 설명할 때 정상적, 노멀이라는 단어를 유독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메리 메인의 관찰 결과도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그런 회피적인 방식을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 맞아요. 그 메리 메인이 인터뷰한 한 어머니 예시도 나왔죠. 자신은 뭐 잘 보살폈고 애정 깊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과거 경험에 대한 진술과는 좀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과거를 이상화하거나 좀 일관성 없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신의 애착 경험과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잘 통합하지 못한 채 회피하는 경향이 결국 자녀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녀가 좀 감정적으로 독립적이길 바라고 정서적인 요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회피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양가집착 애착 유형은 어떤가요? 이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고 분리되면 막 극심하게 불안해하다가도 막상 엄마가 돌아오면 화를 내거나 매달리면서도 쉽게 위안받지 못한다고요. 와, 정말 혼란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 아이들은 관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애착 시스템이 과잉 활성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탐색보다는 관계 그 자체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매달리지만 정작 위안은 잘 받지 못해요.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어서 불안과 분노 사이를 막 오가는 모습을 보이죠. 마치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나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막 외치는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것도 부모의 양육 방식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네, 핵심은 비일관성이에요. 부모가 어떤 때는 아이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주다가도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언제 사랑받고 언제 거부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 속에서 부모의 반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아이에게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 메인 연구의 부모 예시처럼 과거 트라우마 이야기에 막 갇혀서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이런 경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혹시 다음 유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네 번째 유형, 혼란 미해결 애착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불안정 유형보다 더 심각한 불안정성을 보이고요. 아이가 일관된 대처 전략 자체를 발달시키지 못한 경우예요. 일관된 전력이 없다니, 그럼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모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거나 아니면 멍한 표정을 짓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갑자기 바닥에 팍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막 두려워하면서 엄마로부터 도망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안정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집착도 아닌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인 거죠.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도대체 왜 아이가 이런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걸까요? 부모가 동시에 두려움의 원천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부모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실 경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위협하거나 예를 들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는 행동 혹은 좀 해리된 모습, 멍하니 호공을 보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안전을 찾아야 할 대상에서 공포를 느끼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생존 본능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런 부모들은 성인 애착 면접 AAI에서도 과거 트라우마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갑자기 논리가 끊기거나 감정이 압도되거나 좀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등 미해결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애착 경험들이 결국 자기 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적 작동 모델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바로 이 애착 경험들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안경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이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도와줄 거야. 관계는 안전해.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안경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관계에서 신뢰나 친밀감을 경험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와, 그럼 불안정 애착은 반대로 부정적인 안경을 쓰게 되는 거군요. 회피형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혼자가 편해. 양가형은 나는 쉽게 버려질 수 있어. 항상 관계에 매달려야 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나 타인 혹은 관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나 기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혼란 애착의 경우는 이 모델 자체가 매우 표편화되고 모순적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안경이 한번 만들어지면 세상을 계속 그 색깔로 보게 되고 또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면서 원래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 능력 발달에도 애착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사회적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부모가 아이 감정에 거울이 되어준다는 거죠? 네, 피터폰 아기가 강조한 개념인데 아주 중요해요. 아기들은 자기 안에서 막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아직 스스로 이해하거나 이름 붙이지 못해요. 그때 부모가 아이의 표정이나 소리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아기 많이 속상했구나. 와, 정말 신나서 웃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읽어주고 적절히 반응해줄 때 아이는 아,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게 속상함이구나. 이게 신나는 거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바로 사회적 바이오 피드백이에요. 안정적인 부모는 이 거울 역할을 비교적 잘 해주지만 불안정 애착과 관련된 부모는 아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 읽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죠. 결국 애착은 관계 패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식까지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군요. 자료에서는 애착 전략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1차적 전략, 2차적 전략은 뭔가요? 1차적 애착 전략은 우리 모두에게 내장된 기본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애착 대상,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위안과 보호를 얻으려는 본능이죠. 안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요.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아하, 그럼 2차적 전략은 이 1차적 전략이 잘 안 통할 때 쓰는 플랜 B 같은 거군요. 불안정 애착 유형들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거겠네요. 맞아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는 비활성화 전략인데 애착 시스템 자체를 억누르는 거예요. 아, 도움 청해봤자 소용없으니 아예 기대를 말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해 하는 식이죠. 이게 바로 회피 애착의 핵심 전략이에요. 다른 하나는 과잉 활성화 전략이에요. 애착 시스템을 막 최대치로 가동해서 어떻게든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매달리는 거죠. 계속 신호를 보내고 불안을 표현해야만 나를 봐줄 거야 하는 식이에요. 양가집착 애착에서 두드러지죠. 혼란 애착은 이 두 가지가 막 뒤섞이거나 와해된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중요한 건 이 2차적 전략들이 당시에는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형성된 이 패턴들은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치료적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수반적 의사소통 같은 개념들이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절대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배우고 변화하는 존재니까요. 트레바든이나 포나기 같은 연구자들이 우리를 수반성 탐지사라고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 행동에 상대방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조율된 반응을 보이는지, 즉 수반성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부족했던 건강한 상호작용, 즉 수반적 의사소통을 새로운 관계, 특히 치료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변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아, 치료자와의 관계가 일종의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치료자는 내담자가 과거의 애착 경험과 현재 겪는 어려움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과거와는 다른 안전하고 수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비비와 라크만이 말한 상호작용 조절 개념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조율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감정과 상태를 조절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안전하게 탐색하고 또 새로운 관계 방식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실험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애착 양식, 스타일보다는 애착에 대한 마음 상태,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는 말이 나왔군요. 뭔가 고정된 딱지보다는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네요. 맞아요. 마음 상태라는 용어는 우리가 과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거죠. 결국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마음 헤아리기 능력을 키워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도록 돕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 이게 건강한 관계와 정서 조절의 핵심이에요. 애착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국 이 마음 헤아리기 능력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애착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 삶의 아주 초기 경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처럼 현재 당신의 관계 패턴과 자기인식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안정애착부터 다양한 불안정애착까지 그 묘묘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구체적인 연구와 개념들을 통해 따라가 봤어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초기 경험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것.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관계 경험, 치료를 포함해서요. 이런 걸 통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쩌면 성찰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쩐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관계의 어려움이나 패턴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단서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